2026년 1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의 문이 열리던 순간 세계의 이목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악수에 쏠렸습니다. 한중 관계의 완전한 회복을 알리는 예포스물한 발이 베이징의 하늘을 갈랐고 무려 46건의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10년간의 냉각기가 끝나고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린 듯 보였습니다. 한국의 4대 그룹 총수들과 160일 가기업의 대표단이 화려한 연회장에 자리를 잡았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코스피는 단 하루 만에 4,4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류의 귀환을 점치는 장밋빛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90분간의 짧은 대화. 수조 원대의 계약서가 오가는 동안 한국인들의 시선은 베이징이 아닌 워싱턴을 향해 있었습니다. 기쁨보다 앞선 것은 본능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승전보처럼 들리는 숫자의 향연 이면에서 우리는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배를 들던 바로 그 시각,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소식은 이 환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유리성인지를 잔인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었던 평화로운 번영의 약속 뒤편에서 거대한 힘의 질서가 아주 조용하고도 냉혹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기 불과 이틀 전의 일이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군은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를 향해 전례 없는 규모의 폭격을 감행했습니다. 150대가 넘는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전개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투입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주권 국가의 수장과 그의 부인이 미 해군 항공모함에 실려 뉴욕으로 압송되는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없었습니다. 동맹국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배한 것은 오직 압도적인 물리력뿐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다. 사실상의 점령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단 4글자를 올렸습니다. FAFO. 어설프게 덤비면 그 대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경고였습니다. 1월 3일 새벽의 체포, 4일 한국 대통령의 베이징 도착, 그리고 5일 정상회담. 이 기괴할 정도로 정교한 타임라인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대륙의 품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에게 말입니다. 미국이 정한 질서의 선을 넘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즉각적이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이토록 무리한 군사작전까지 감행하며 한국을 압박해야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결코 한국을 중국에게 내어줄 수 없는 것. 바로 반도체라는 이름의 거대한 설계도 때문입니다. 이 비극적인 구도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하나의 거대한 수영장으로 비유해야 합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라는 한국의 거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라는 이름의 광활한 수영장에서 헤엄쳐 왔습니다. 삼성의 시안 공장, SK의 우시와 다롄 공장. 그곳에 쏟아부은 판도는 이미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수출의 51.7%가 여전히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수영장은 우리에게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수영장에 물을 채우고 빼는 수도꼭지는 우리가 아닌 미국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이른바 EUV.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 생산하지만 누구에게 팔고 어디에 설치할지는 결국 워싱턴이 결정합니다. 미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중국이라는 수영장은 썩어가는 고인물이 됩니다. 설계도인 EDA 툴부터 공정 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램 리서치까지. 미국이 필터를 빼버리면 우리 기업들이 쏟아부은 50조 원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입니다. 중국 앞에서는 계산하지만 미국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서늘한 현실은 2025년 말부터 도입된 연간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10년 뒤를 내다보는 전략 대신 매년
미국으로부터 생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내년에도 장비를 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수조 원짜리 공장이 고철 박물관이 될지. 대한민국 반도체의 민낯은 바로 이 불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 종속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산과 노후가 걸린 숫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통해 벌어들인다는 733억 달러. 이 숫자는 얼핏 보면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서서히 밀려나가는 썰물 위의 모래성일지도 모릅니다. 냉정한 통계는 이미 그 균열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2022년 22.8%에 달했던 대중국 수출 비중은 어느새 18.1%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는 시장에 매달려 있는 사이 그들은 이미 우리를 대체할 준비를 마쳤거나 혹은 미국의 압박에 의해 강제로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대편 저울에 놓인 미국의 숫자는 서늘할 만큼 선명합니다. 대미 무역 흑자 557억 달러. 7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이 성적표는 이제 한국 경제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라 불리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을 보십시오. SK하이닉스는 세계 시장의 57%를 점령하며 승전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유일한 고객은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결국 산식은 명확해집니다. 중국의 733억 달러는 언젠가 대체될 수 있는 시장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과 고객은 우리가 잃는 순간 산업 전체가 멈춰버리는 생존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쪽 팔이 묶인 차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진짜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비대칭적인 숫자의 게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동안 워싱턴의 전략가들은 이미 한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휘두를 칼날이 우리의 공장과 가계부를 어떻게 도려낼지, 그 시나리오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중 밀착에 대한 응징으로 장비 반입 허가라는 생명줄을 끊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은 곧 현실이 됩니다. 삼성의 시안 공장, SK 하이닉스의 다롄 공장, 그곳에 세워진 최첨단 클린룸은 그날로 가동을 멈추게 됩니다.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된 이 거대한 기계의 성전들은 부품 하나, 장비 한 대를 갈아 끼우지 못한 채 서서히 녹슬어가는 반도체 박물관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장이 멈추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청춘을 바쳐온 3,000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과 10,000명이 넘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삶은 단칼에 베어나갑니다. 타지에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하던 이들의 꿈은 워싱턴의 서류 한 장에 의해 하룻밤 사이 공중분해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서늘한 물리적 파멸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시나리오는 그 다음 단계에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라는 파트너 자체를 불신하기 시작해 HBM 같은 핵심 기술의 이전과 협력을 중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SK하이닉스가 1년에 HBM으로 벌어들이는 25조 원의 매출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자부했지만 그 기술의 뿌리가 타인의 영토에 박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인질극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파괴적인 연쇄 반응은 기업의 담벼락을 넘어 평범한 당신의 저녁 식탁으로 곧장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지정학적 쓰나미는 국경을 넘어 평범한 가장의 어깨 위로, 그리고 당신의 저녁 식탁 위로 소리 없이 밀려옵니다. 환율이 1,600원을 돌파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외환시장의 숫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매겨지는 가혹한 징벌적 세금과도 같습니다. 수입 물가가 20% 급등하고 쌓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치솟는 순간 우리가 누려온 일상의 안온함은 조용히 붕괴됩니다.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낸 부모들에게 닥칠 1,400만 원의 추가 부담은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한 가정이 설계해온 미래가 통째로 흔들린다는 신호입니다. 더 서늘한 것은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의 배신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30% 빠지고 노후의 마지막 보루였던 국민연금은 수익률 마이너스 구간에 진입합니다.
그 순간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중산층의 꿈은 신기루처럼 증발합니다. 반도체 기업에 몸담은 남편이 있다면 그는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칼날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때 국가의 심장을 뛰게 했던 핵심 인재들이 거대한 정세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장 먼저 폐기되는 소모품으로 전락하는 현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겪어온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국가의 정체성과 외교적 선택이 개인의 통장 장어와 저녁 메뉴를 결정하는 잔인하고도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온 이 모든 풍요가 사실은 타인의 허락 아래 잠시 빌려온 것은 아니었는지를, 그리고 그 빌려온 시간의 만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지도 모릅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대륙과의 교류가 영원한 번영을 약속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한 것은 상호 존중이 아니라 철저히 힘의 논리에 의해 설계된 일방적인 관계의 균열입니다. 2026년 1월 5일의 합의문에는 서해의 평화와 공영이라는 아름다운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의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구조물들, 우리 어민들의 생계를 짓밟는 불법 조업선들, 그 존재는 외교적 수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시작된 이른바 한한령이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어떻게 조여왔는지 말입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한령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뒤로는 10년 넘게 우리 문화와 자본을 조직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대 이웃과의 동행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우리는 이미 뼈아픈 수업료를 지불하며 배웠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한 명분은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진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권위주의 독자의 체제와는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중국과의 거래로 얻는 733억 달러라는 수치 뒤에 숨겨진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의 신뢰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실을 계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인가? 그것은 근본적인 정체성, 즉 생존의 자격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숫자로 치환되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가치의 전쟁터에서 돈보다 무거운 생존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KDI와 PwC가 내놓은 2026년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겉보기에 평온해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 1.8%, 환율 1,400원대 중반.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에는 거대한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중 관계의 개선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진실은 다릅니다. 이 간당간당한 유지마저도 사실은 중국 시장이 아니라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팔려나가는 HBM 반도체의 실적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극단적으로 갈라진 두 개의 미래가 놓여 있습니다. 먼저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십시오. 만약 미국이 한중 밀착에 분노해 반도체 장비 반입 승인 VEU 이를 정력 취소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즉각 1.0%대로 추락합니다. 환율은 1,600원을 뚫고 치솟고 단숨에 5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증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의 하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춰서는 사회적 재앙입니다. 반면 한미 동맹을 강화해 미국의 확실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트럼프가 중재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2.5%의 견고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안정되고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수십조 원의 투자가 이어지며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시나리오 사이의 간극, 즉 1.5%의 성장률과 일자리 5만 개라는 격차는 우리가 선택할 외교 노선에 매겨진 가격표입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정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의 달력이 한 장씩 넘어갈수록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대가는 비싸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더 벌 것인가의 문제를 넘어 국가라는 시스템이 내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중국 시장 이면에 숨겨진 독이든 성배를 거부할 용기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한반도에서 그 가치는 이제 가장 강력한 생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거래로 얻는 단기적인 이익의 이면에는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거대한 의존의 사슬이 숨어 있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핵심 소재들을 보십시오. 천연흑연 97.6%, 인조흑연 98.8%, 전구체 94.1%. 이 압도적인 숫자들은 경제적 협력이 아니라 사실상 공급망의 인질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중국이 소재 수출 통제라는 칼을 빼들었을 때 우리 기업들이 겪었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양극재 마진은 마이너스 6.6%로 곤두박질 쳤고 전해액 마진은 마이너스 28.2%라는 처참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에 기대어 쌓아 올린 분은 언제든 우리를 겨누는 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멈춰 세울 수 있는 기계가 되지 않기 위해 지불해야 할 자유의 가격입니다. 한국은 권위주의의 거대 대륙과 독재의 그늘 사이에 끼어 있는 고립된 섬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733억 달러를 위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저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떠돌이 신세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이 우리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지켜온 정체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 노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토양 위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경제적 번영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돈을 위해 생존의 근거를 팔아치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한중 관계의 개선은 지난 10년의 얼어붙은 시간을 녹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체포된 사건, 그리고 그로부터 단 이틀 뒤 열린 한중 정상회담, 그 사이에 존재했던 정교한 침묵을 말입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들의 정책에 반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제거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의회도 없습니다. 동맹도 없습니다. 국제법조차 그들에게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FA, FO 덤비면 그 대가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는 더 이상 수사가 아닙니다. 2026년의 물리적 법칙입니다. 지금 한국은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할 여유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의 733억 달러와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기술 접근권은 저울질의 대상조차 되지 못합니다. 전자는 매년 깎여 나가는 신기루입니다. 후자는 잃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산업이 멈춰서는 전원장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권위주의와 독재의 그늘 사이에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깃발을 지켜왔고 그 선택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주 차갑고 예민하게 지표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시스템 붕괴를 알리는 첫 번째 경보입니다. 코스피 4,000선이 무너지는 것은 신뢰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특히 2027년 1월 미국이 삼성과 SK에게 다시 한번 생존 허가를 내줄지, 그리고 다가올 4월 트럼프가 중국 땅을 밟을 때 어떤 거래가 오갈지 주목하십시오. 우리는 후대에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중국의 자본에 매몰되어 정체성을 잃어버린 위태로운 나라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서 생존의 길을 닦은 국가입니까?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